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13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추도식은 예년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수여당 지도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대거 참석했고요. 늘 그렇듯 범야권 인사들도 총결집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지만 개선 방법에 있어서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소수에게도 말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놨고요. 민주당은 현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화마을에는 오늘만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여야가 말하는 노무현 정신이 과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지 의문이 듭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 리그로 평가받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봉화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얘기부터 좀 해보죠.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한 부분이 가장 주목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는 이 참배객을 포함해서 한 1만 2천여 명이 이제 찾았다. 이렇게 노무현 재단을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중에서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5년 만에 봉화마을 찾은 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모로 관심을 모았는데 이게 또 지난 10일 날 퇴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한 공개 행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슨 말을 할까 이게 좀 기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단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운영될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을 관람을 했고요. 이 체험관 방문록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근데 추모식 때 뭐 별도로 발언하거나 이런 자리를 따로 갖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추도식이 끝나고 나서 SNS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강물이 되어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처럼이라고 썼는데 이 당신처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발언이라는 것을 기자들이 기다린 거는 이게 뭔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네. 이런 기대를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아무리 이제 전직 대통령의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좀 평이한 문장이라도 그게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또 특히 이제 퇴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또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자제를 했는데 다만 이제 이재명 이 상임 고문 등하고 점심은 같이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덕담도 하고 이제 지방선거의 노고도 취하하고 했다는데 다만 이제 이재명 고문이 설명하기로는 이 자리에서도 뭐 선거를 이제 연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행사는 하나인데 정치권이 온갖 해석을 더 먼저 앞서서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많이 참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다 모였는데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원래 이제 사실상의 이제 뭐 주최 측이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많이 모이는 거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정부 측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이 각각 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내놓은 논평들을 비교를 해보면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국내의 어려움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을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이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평을 했고 네. 그러면서 현재 국회는 첨예한 갈등 속에 여야 협치를 찾을 수가 없다. 소수에게 말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성숙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검찰공화국을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공화국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오만과 독재에 맞설 수 있는 지방정부를 세워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던 고인의 정신을 기린다. 대화, 타협, 관용의 책임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도 함께했는데 특히 한덕수 총리는 이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 건강하신지 각별히 안주를 여쭈라고 해서 이것을 전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정말 우리 정치 역사상의 하나의 굉장한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전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네. 권양숙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에 전화도 주시고 취임식에도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취임식에 못 가서 죄송하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추도식에 참석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취임식 가졌죠? 그렇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매우 어렵다라면서 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환율 급등,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양극화, 불평등 이런 것들을 난제들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확실한 현장 내각, 창의적인 내각, 소통하는 내각을 강조하면서 국민 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인준안 통과에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조금 전 속보로 자진 사퇴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배경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는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좀 전에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는 일단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런 의혹들은 허위이다. 그리고 이 허위라는 점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리고 자신과 자녀는 물론 경북대병원의 관계자들도 이러한 의혹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전제로 이제 그걸 전제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진 사퇴를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경북대병원에서 다시 이 좀 지역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인 게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허위인 게 확인됐다기보다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해야 밝힐 수 있는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정호영 후보자의 이제 주장인 것인데 아마도 이제 본인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대병원에 있는 다수의 어떤 인사들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큰 산, 뭐 내각을 구성하는 거는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장관들이 다 임명이 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내각을 통해서 출범했다 이렇게 또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남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여전히 이게 좀 이제 국회 법사위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도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그냥 넘겨줄 수가 없다. 이젠 야당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제 이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은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뭔가 접점이 형성될 것인지는 당분간은 좀 말폭탄이 오고 가는 뭐 그런 상황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장 경선에 출사표 던진 의원이 김진표, 이상민, 조정식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 이렇게 4명인데요. 내일 이제 경선이 치러지는 것이죠. 민주당 내부에서 치러지는 거죠. 국회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자리를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 다수당이 하는 건데 네. 이제 내부에서 이 교통정리를 해서 예. 이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해 주십시오라고 본회의에 올리면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하는 것인데 일단 이 경선은 1강 2중 구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1강은 이제 김진표 의원인 거고요. 2중은 이제 조정식 우상호 의원이다라는 게 언론과 민주당 내외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게 조정식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합정연행 그리고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막판 변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뭐 단일화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떠나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동했어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미일 그리고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한다라는 방침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거스르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이 증가한 것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힘을 모아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의지를 모았다고 하고요.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비 상당한 수준의 증액 이것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강력하게 지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반격 능력을 포함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반격 능력이라는 거는 기존의 자민당 정권이 주장해온 적기지 공격 능력하고 비슷한 개념 혹은 이걸 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란도 좀 국내외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리,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서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뭐 기존처럼 지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랑 만났을 때 손잡고 90도로 깍하게 인사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오늘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IPEF 회의 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을 했는데요. 이 백악관이 사전으로는 브리핑을 해놓은 걸 보면은 이 IPEF에 13개 국가가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중에 7개 국가가 참여하게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을 통해서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영내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평을 했고요. 이것은 영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앞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한미 정상 회담 이후에도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메시지가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실제로 이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 IPEF 구성하는 것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 불만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자기들 위주로
나라들을 줄 세우기 해서 중국을 포위망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러한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좀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뭐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런 민감한 반응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라고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뭐 중국 내부에서는 벌써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좀 우리가 이 양쪽에서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작업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새벽까지 밤잠 설치며 축구 경기 보느라 월요병에 시달린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따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 어떤 의미인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도 오늘 새벽 경기 보셨죠? 아유, 뭐 당연히 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막 피곤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오르는 순간 지켜보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5년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 갈 때도 네네. 우리나라 선수가 맨유에서 그것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뛴다는 게 사실 그때도 조금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들. 네, 맞습니다. 정말 가네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진출하고 나서 한 17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 득점왕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전 세계 자본들이 다 집중되는 리그고요. 네. 뭐 중국, 그다음에 중동, 러시아, 미국 전 세계 자본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한다는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한 시즌에 1분이라도 이상 뛰는 선수가 한 500명 이상 되거든요. 야, 그런 네. 곳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득점왕을 한다. 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실 골 기회가 계속 있었는데 놓치다가 후반전에 가서야 골이 나왔어요. 혹시 골이 네. 안 나올까 봐 걱정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 있잖아요. 네. 응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에 장면에서 계속 골키퍼의 선방이 막히고 예. 막 그래가지고 그때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뭐 사실은 걱정이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막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이게 진짜 이런 기회가 만약에 또 이번에 거머쥐지 못하면 언제 또 올까 언제 또 이런 걸 지켜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진짜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경기 내내 팀원들이 손흥민 선수 많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토트넘도 이겨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라고 하는 중요한 대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원래 했던 대로 좀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골을 한 골 두 골 이렇게 넣고 이제 토트넘의 승리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안전하다 이젠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자꾸 이제 박스 안에 좀 들어가게 하고 골대 앞쪽으로 계속 좀 밀어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참 동료들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역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동안 도우면서 사니까 또 마지막에 이렇게 동료들이 또 도와주는구나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굉장히 프로색이잖아요. 냉정한 곳이라고 흔히 알고 있었는데 물론 네. 이제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밀어주기도 합니까?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처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경기 전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콘테 감독한테 만약에 페널티킥이 나오면 손흥민 선수에게 차게 할 것이냐. 원래 이제 페널티킥 1번 키커가 아니니까요. 네네. 다른 선수 해리케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차는데 그랬더니 콘테 감독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프로고 손흥민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1번 키커는 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해진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모든 게 함축적으로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토트넘의 승리가 어느 정도 딱 이제 됐구나 싶었을 때는 또 거기서 밀어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뭐 한국 선수 최초의 그 아시아 전역으로 놓고 보더라도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는 역사적인 첫 순간인데 네. 토트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놓고 보더라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는 2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3명째이기 때문에 예. 사실 어느 정도 딱 됐을 때는 야 토트넘도 이제 우리도 또 한 번의 득점왕을 만들자. 이것도 어찌 보면 또 그 안에 나름의 어떤 프로 세계로서의 또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런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군요. 네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23골을 넣었다. 이것도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득점 랭킹의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번에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던 살라 같은 경우도 페널티킥이 한 5개인가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뭐 페널티킥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집중력을 요하는 거고 또 잘 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하지만 필드골로만 사실 그 득점왕을 차지한다는 거는 또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페널티킥 하나도 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뭐 예를 들면 슈팅 전환율, 뭐 여러 가지 뭐 골 전환율,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평가를 하면서 정말 대단한 결정력이다. 어떻게 그 페널티킥 한 번도 안 차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물론 뭐 예전에도 PK 없이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지금 여러 가지 스탯 자체가 와 정말 이건 어마어마하다. 슈팅을 예를 들면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살라와 놓고 보면 슈팅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슈팅을 그 정도밖에 안 때리고도 골이 갔다는 얘기는 정말 찾아온 기회에서의 집중력이 정말 강했다는 거죠. 손 선수의 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골 혹시 있으세요? 저는 뭐 이번 새벽 그 두 번째 골 오른발로 감아뜨렸던 거. 예, 맞아요. 예. 그거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나나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기면서 쑥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저 바나나킥이라고 하는 게 좀 오래간만에 들어봤는데 요즘은 뭐 그냥 가마차기, 감차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뭐 저희도 뭐 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해서 정말 멋지게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와 득점왕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더 굉장히 더 그랬고요. 이번 달 초에 레스터라는 팀과의 경기에서 왼발로 감아 때려요. 오늘은 오른발로 감아 때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참 손흥민 선수가 놀랍고 대단하다는 느낌이 원래 태어난 것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은 오른발잡이입니다.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노력해서 왼발을 쓰게 되잖아요. 예. 이게 양발을 잘 쓰는데 이번 경기에는 오른발, 지난번 5월 초에는 왼발로 똑같은 궤적에 사실 양발로 그렇게 감아때린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23골을 넣었는데요. 왼발로 12골을 넣고 오른발로 11골을 넣었어요. 희한한 일이죠. 자기의 주발이 아닌 다른 발로 골을 더 많이 넣을 정도로 어떻게 양발을 이렇게 연습을 했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참 대단한 느낌입니다. 앞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되는 모습 보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아시아인 최초로 그것도 우리나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하는 모습을 이 후배 선수들이 좀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영향을 좀 많이 주겠죠. 뭐 당연히 후배들에게 자극이 되겠죠. 마치 지금의 축구 선수들이 2002년 월드컵 4강의 자극을 받은 2002년 월드컵 키즈가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의 자극 또 나도 해보자라고 하는 동기부여 이런 게 될 텐데 저는 유럽의 관점으로도 좀 보고 싶어요. 잉글랜드 관점으로. 네. 사실 해버지가 진출하고 그 전에 뭐 차붐이 있었고 지금 이제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예전에 보면 아무래도 유럽은 아시아 축구를 현실적으로는 조금 낮춰보죠. 네. 도전자 입장으로 좀 보기 때문에 잘할까? 데려오면 팀에서 제대로 뛸 수 있을까? 이런 시선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차붐과 박지성을 이어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는 아예 탑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갔기 때문에 그러면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어떤 게 생기냐면 그런 거 없어 이제 아시아 한국 선수들 충분히 통할 수 있어 잘해
이렇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한국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겠죠. 네네. 왜냐하면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 후배들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한 그 어떤 영향력, 이게 정말 크다. 이거 정말 큰일 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배고픈 선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카타르 네. 월드컵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전망을 할 때 저희 안 좋게 얘기해야지 잘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저는 월드컵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조추첨 결과를 좀 보면서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쉬운 조다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어떤 표현까지 좀 쓰냐면 해볼 만한데 우리가 노력하면 비벼볼 만한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강력한 독일과 스페인과 한조가 돼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경기 전부터 대회 전부터 막 기가 꺾이는 그런 모습인데 네. 우리 선수들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에겐 손흥민이 있고 김민재가 있고 좋은 선수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한번 싸워볼 만해 라고 하는 지금 원래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득점 선수가 됐다?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과 자신감을 갖고 주위에 네. 있는 분들도 지켜보시면서 응원하면 다 바라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늘 함께하시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국민의힘 하민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민경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나서 2박 3일 동안 이제 외교전을 펼쳤다? 그렇죠.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그다음에 얘기를 좀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하실래요? 저는 이번에 이제 언론들이 엄청난 찬송가들을 부르죠. 네. 국민의힘도 하지만은 언론들 찬송가를 잘 봤습니다. 며칠 동안. 근데 사실은 이게 예고되고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네. 2008년도에 한미가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었고요. 예. 그때부터 사실은 한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안 들어간 거죠. 중국을 의식을 하고 그러다가 네. 작년 5월에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을 때 사실 기술이니 경제니 하는 것은 그때 이제 돼서 그때 우주니 뭐니 다 나왔어요. 네. 원자력이니 뭐니 다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주와 텍사스주에 큰 선물을 받아간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그렇죠. 했으니까요. 그건 엄청난 돈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잡 창출, 일자리 창출 굉장히 중요한데 고급 일자리가 엄청 늘어난 거죠. 8,000개, 10,000개 이러니까요. 특히 조지아주와 텍사스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고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어려운 주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큰 선물을 받아간 거고요. 근데 현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미일 군사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직 안 나왔고 확장 억제력 전략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예상대로 합의가 됐는데 이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군사훈련 강화하고 사드 문제도
원칙은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와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숙제가 이제 뭐 한국 중국 관계, 한일 관계가 남아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다. 그 뭐 하여튼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데뷔했다는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러면은 하민경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네. 저는 참 많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한 거는 경제 동맹 그리고 또 경제 안보까지 이제 더 공고히 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미 동맹을 원 궤도에 이제 복귀시켰다 이런 평가도 사실 있을 만큼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린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을 이전한 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청사로 이제 이전한 후에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업무를 보는 이제 외빈이기도 사실 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도 사실 있었고 또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박명록 대신에 그 양국 대통령들이 그 웨이퍼라는 그 곳에다가 서명하는 네네. 장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인상이 깊었고 자랑스럽기도 했거든요. 그것만큼 이제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했던 것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공급망 유지가 되는 게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한미 간의 그 대북 그리고 또 인도적 그런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또 한미가 공유하는 그 민주주의 인권 이런 가치를 사실 분명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비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중국에 먼저 방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미국 대통령이 와서 저희가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첫 외교 행사를 사실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됐어요. 아까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러니까 2008년부터 예. 미국은 포괄적 전략 동맹 얘기를 해왔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갈 때 사실은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2002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에 DJ 대통령 당시에 부시를 너무 빨리 만나러 갔어요. 네네. 그때도 뭐 너무 이른 시간에 가서 부시를 뭘 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DJ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생각에는 빨리 가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배착이 돼가지고 네. 다 뭐 알려지다시피 좀 홀대를 받았고 약간 모멸적인 대우를 받고 한반도 문제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 미국 쪽이 다행스러운 거죠. 군사뿐만 아니고 기술과 경제와 글로벌 뭐 서플라이 체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그 공동성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자세하고 굉장히 긴 합의문을 썼습니다. 이번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건데 마치 뭐 처음 나오는 것처럼 지금들 그러지만 우리가 1년 전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바뀐 겁니다.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민경 변호사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미 동맹을 원 궤도 위에 올려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뭐 이런 개념이나 그런 점에서 경제 안보 동맹으로까지 진화했다. 그건 성과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미중 있다. 관계가 너무 지금 나쁘고 뭐가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네. 작년 공동성명에서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구절이 우리나라와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들어갈까 하고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그 문구를 거의 그대로 카피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면 뭐 또 저도 그 한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IPEF 참여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좀 더 밀착하게 될 경우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건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또 뭐 야당 쪽에서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반발하는 것, 우리 이제 중국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얽혀 있기도 하고 안보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또 좀 균형 외교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외교의 이제 첫 행사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 이번에 뭐 한미 동맹을 공고히 했다라는 것이 기존의 뭐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거나 이런 부분을 사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더 가까운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과도 이렇게 동맹을 더 이제 공고히 하겠다 이런 부분을 밝히고 있는 만큼 또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그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대중 외교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인식이 다시 또 특히 외신을 통해 가지고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 됐는데요. 남성 편중 내각을 지적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돌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여성들이 장관 위치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그 기자는 한국계 기자고요. 네. 그리고 백악관 출입 기자입니다. 네, 미국의 유수한 언론의 백악관 출입 기자라고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이 뭐 뭘 했던지 간에 뭐 일단은 그쪽 언론계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 질문은 사실은 뭐 깜짝 놀랄 돌발적인 질문인 것은 맞죠.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원래 좀 차단을 하려고 그 강인선 대변인이 여러 가지 뭐 제약을 두었어요. 자국의 대통령에게만 해라. 그리고 한 기자의 한 질문만 해라. 뭐 그러는데 팔로우업 질문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그런 룰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였다는 지적을 제가 일단 하고 싶고요. 네. 더군다나 미국에서 오래 근무를 했던 강인선 기자 출신인데 워싱턴 특파원 오래 했었죠. 뭐 저하고도 좀 잠깐 겹칩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한테 그런 룰을 얘기한다는 건 조금 다 아는데 비상식적이거든요. 네네. 그런 룰 아무리 얘기해봐야 미국 기자들이 그런 거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근데 이제 그 WP 백악관 출입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으면 사실은 좀 성숙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답변을 한 거예요. 아주 원초적인 그걸 깨겠다고 사실은 페미니즘이 60년대 70년대에 싸워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성과가 나온 건데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 입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면은요, 한국의 남녀 성평등이 선진국 중에 최하위권이다. 뭐 이런 게 기사 내용에 등장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장차관 인사 다 합치니까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여성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자리까지 여성이 올라온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임명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발언들 좀 그렇게 해석될 만한 발언을 지금 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제 3대 본부에서 이제 상근 부대변인으로 일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이제 여성의 날에 제가 논평을 사실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능력을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남녀가 이제까지는 구조적 성차별이 사실 있었던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불평등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이 이제 대우를 불평등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 신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의식은 저희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구조적인 성차별 관점에서 남녀를 이제 갈라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을 보겠다. 그리고 또 이제 개개인의 평등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실제 이제 내각이 구성되고 보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편중, 정말 심하게 좀 남성 편중이 된 것이 사실이었고, 예. 그리고 그 질문 자체를 이제 막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이 사실 있었을 때 다 돌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몇 초간 이렇게 멈췄다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네. 여성들이 장관 위치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기회를 더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사실 했던 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내가 구성된 것을 사실 보고 이제까지 좀 고민을 조금 많이 해서 이게 현실적인 답변으로 좀 내놓은 것이 아닌가. 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투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버릇이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각이 구성된 것을 보고 이제 좀 기회를 좀 더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이 얘기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아니, 예, 하셔도 됩니다. 저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네. 그 기용한 남성들도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에 너무 변중이 돼가지고 윤석열호가 성공하려면은요. 네. 이걸 깨야 될 거예요. 지금 여성 문제도 그 중에 하나고요. 지금 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아마 그 사회생활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아마 형성된 어떤 편견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양쪽 입장으로 저희가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불과 한 열흘 남았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물론 주죠. 네. 2018년도 선거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는 악몽이죠. 싱가포르 합의를 하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뭐 성명을 내놓은 상태에서 바로 사흘 다음 뒤에 날과 다음 날인가요? 네, 6.13 지방선거인데 6.12 싱가포르 회담이었잖아요.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만나고 어쩌고는 한 그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지금도 악몽으로 돼 있고 그 선거 결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광역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까지 뭐 거의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2022년 4년 후의 선거는 싱가포르 비슷한 것이 국민의힘에게 브레싱을 줬으면 하고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영향을 주는 건 뭐 당연하죠. 뭐 이론의 여지가 없으실 것 저도 같은데요. 영향 당연히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6.1 지방선거에 크게 이제 파급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영향을 미친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뭐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영향을 네. 막을 길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최소화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 외에는 민주당으로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제 9일 앞으로 6.1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전투표를 나서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는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사전투표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나 국민의힘에 좀 비우호적인 지지층이 많이 나와서 투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전투표부터 투표를 독려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투표율이 그만큼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다 대변인실에서도 다 사전투표 저희가 갔다 오고 했는데 네. 일단 투표율이 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정권 교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요망하는 이제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네.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6.1 지방선거 때도 아마 이제 국민들이 조금 많이 힘을 실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래서 사전투표를 좀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투표율이 보통 이제 대선은 70% 후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선거는 잘 나와요, 60%. 55 전후예요. 네, 55%. 지난 네.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가 60.2%. 네, 좀 많을 때가 60이고요. 예. 아니면 55 정도, 뭐 어떤 때는 50을 좀 넘을 경우인데 사전투표 얘기를 해보면은 2014년부터 아마 이게 도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그때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고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사흘로 늘어난 셈이 투표율이 됐잖아요. 사흘이어서 네. 사전투표가 높다는 것이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제 좀 촌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투표율이 60% 정도면은 네.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게 하느냐.
이거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많이 나오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는 뭐 사전 투표는 뭐 위험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은 이제는 근거가 없는 걸로 대충 증명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지지자들한테 좀 물론입니다. 투표 동료하고 투표를 좀 계시는 거죠? 많이 하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오차범위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여론조사가 정확한 거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도 사실 논란이 좀 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나온 건 이제 5월 12일 정도인가 나온 거는 10%포인트 앞서는 거였잖아요. 네. 그때도 이게 더 차이가 벌어졌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그때 똑같은 여론조사를 분당을 해서 했는데 60이 나왔거든요. 그 안철수 후보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격차가 뭐 20% 이상 포인트 났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21일, 22일 나온 몇 개의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씩이라도 하여튼 치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지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명분론에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좀 딸리는 거죠. 밀어내기 공천.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송영길 후보가 가고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게 김은혜 후보가 또 갑자기 후보가 지사 후보가 되면서 예. 분당이 비어버리는 그러니까 좀 분당이 지역구인 사람이 계양까지 인천까지 와야 된다는 이 명분에서 좀 딸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쪽이 지금 인천에 사실은 호남 인구가 많은 호남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구니까 좀 쉽게 본 거죠. 네. 그런데 이 윤영선 후보라는 분은 20대와 21대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에게 지긴 졌습니다만 31%, 38%를 얻어서 자기 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3만 표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표가 확실히 있고 또 선거에서 의원 선거와 대선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처럼 지역구 의원 선거를 하다가 보니까 네. 선거 운동 행태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좀 반성을 하고 네. 새로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그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를 제가 언급해드렸는데요. 모노 커뮤니케이션즈가 경일부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6 그리고 지금 윤 후보가 46.9 이렇게 나왔고요.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가 기울부 의뢰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7.4, 윤영선 후보가 47.9% 이렇게 기록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에서도 되게 놀랐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네.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결과를 보면, 근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보이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명분도 없이 이제 선거 패배, 이제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되는 대선 후보인데 어떻게든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겠다, 그래서 큰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인천 계양을에 나가면 무조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뽑힌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윤 후보가 사실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온 것도 보았고, 아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원인을 이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그거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실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총괄 3대 위원장으로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뽑힌다라는 그런 인천 계양을 해서 이제 기분이 나쁘다, 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오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도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유세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을 이제 뽑는 그런 자리인 만큼 이제는 좀 옛날이랑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 뭐 큰 인물을 뽑는다기보다 지역을 위해서 실제 일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있는 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유세를 하고 다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좀 안 좋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해왔는데 이제까지 발전이 없었다. 인천 계양을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제 본인이 거기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럼 그동안 집권을 해왔을 때 뭘 했느냐. 앞으로 정말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그 의원 대신에 이제 의원이 되면은 정말로 그 인천 계양을이 정말 나아질 것이냐 이런 회의감이 사실 종합적으로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함경 변호사 말씀 들었고요. 혹시 신경민 전 의원 말씀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명분이 좀 딸리는 건 맞는데요. 네. 명풍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당 안에는 반반입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네. 저는 처음부터 명풍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를 뭐 설득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잘한 게 있다면 윤영선 씨를 공천한 걸 거예요. 그게 이제 명분이 없는 것을 확 드러나게 해주는 공천을 했고 만약에 윤희숙 씨를 공천했다 그러면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 싸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윤영선이라는 분을 잘 몰랐는데 네. 그래서 계양을을 쭉 이렇게 찾아봤어요.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찾아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대와 21대 선거에서 31%, 38%를 얻었다고 그러면은 간단한 득표력은 아닙니다. 물론 졌죠. 많이 졌지만. 근데 윤영선 후보가 그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목동에 주소지 두고 있다가 그렇죠.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소지는 하는. 그런데 네. 이제 거기서 내과 의사를 거기서 쭉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반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반격은 주소지는 같지만 뭐 하면서 또 이제 반격을 해서 그거 가지고 아마 싸울 겁니다. 그런데 윤영선 공천이라는 것이 아마 그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굉장히 잘한 결정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민주당한테 불리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친 대표였는데 네네. 저도 이제 윤영선이라는 사람을 쭉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략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데요. 네. 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이기려면 지금부터 선거운동 행태를 확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함인경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6도 등 전국이 12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4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낮에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 목요일